지금 헤르츠가 1894년에 돌아가세요. 예? 1894년에. 그 그러다 보니까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는 것만 입증을 하고 그걸 더 하지 못하고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이걸 본 이 양반이 이제 마르코니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이분이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헤르츠의 그 연구를 이어봤습니다. 이어봐서 연구하는데 이 마르코니가 아주 부잣집 아들이래요. 부잣집 아들이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방에서 실험실에 있고 자기 하인을 1마일 1마일이면 1.6km입니다. 1.6km 떨어진 데다가 이렇게 그 아까 안테나 놓고 여기서 번쩍 해보고 갔냐? 그랬더니 이제 마르코니가 이제 막 뛰어와가지고 주인님 여기서 번쩍했습니다.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제 1마일까지 키웠다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정부에다가 마르코니가 이제 나 이거 연구할 테니까 연구비 좀 줘 이래. 근데 이탈리아가 이거 뭐 별로 쓸모가 없는 기술인데 이거 어디다 써? 그래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국 이 엄마가 영국 사람이래요. 이 엄마가 영국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제 영국 귀족이었겠지. 이제 영국에다가 내가 이거 연구할 테니까 돈 줘라. 그랬더니 영국에서는 이 당시에는 영국이 여기 미국을 태평양을 건너서 이 미국을 관리하던 시절인데 영국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살인이 일어났어. 살인자가 나왔어. 자, 여기 살인자가 생겼습니다. 하는데 이게 6개월 걸려.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사유시켜라. 근데 6개월 걸려. 그럼 다시 여기서 상고를 해. 아니랍니다. 6개월.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 이거 얘를 좀 너무 흉측한 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많던 시절이야. 근데 이거 전파로 그냥 싹 간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좋냐. 이래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연구비를 냅니다. 그 연구비 요 앞에 이제 프랑스가 있거든요. 이 영국 사람들하고 프랑스 사람들하고 이제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안 좋아. 여기 이제 도보 해협이라고 있어. 그래서 요 도보 해협에서 성공하고 연이어서 이제 미국까지 가는 최초의 무선 통신을 이제 성공을 하면서 어, 오늘날 우리가 통신을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도 참 놀라워요. 100년 좀 더 된 기술이야. 100년이면 뭐 무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100년밖에 안 된 기술이 오늘날 이렇게 다 쓰고 있는 거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마르코니는 이걸 노벨 과학상도 타고 노벨 과학상 수상하고 그다음에 회사를 차려가지고 아주 막대한 재벌이 되죠. 돈도 벌고 다 가졌어요. 모든 걸 다 가져. 근데 이제 이 양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탈리아 독일하고 손잡고 우리 세계 2차 대전을 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정부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한 정보통신부 장관쯤 해. 예? 그러면서 열렬한 나치의 추종자가 된단 말이에요. 나치 추종자. 근데 어떻게 돼? 나치가 졌잖아. 짐으로 해서 이 사람의 뭐 항상 그 과학자의 윤리 이런 거 따질 때 나오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과 이탈리아 패망과 함께 거의 사라져. 사라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파수의 단위도 헤르츠로 갔고요. 만약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겼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93.1 메가헬즈를 쓰지 않고 93.1 메가 마르코니 뭐 이렇게 썼을지도 모르지.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그 1차 산업 여기 와 있고 2차 산업 여기까지 3차, 4차 여기까지 왔는데 이 기술적 혁신에 의해서 이전해 왔다.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그 혜택들이 현실화되고 그 과실을 따지게 될지도 불분명하고요. 불평등 상황, 증가하는 사회적 긴장과 정치적 분열, 아주 정치적 분열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악화 일로에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성 부활성, 이게 점점 부익부 비익비 10%의
부자와 99%의 빈곤층, 좀 더 할지도 몰라. 1%의 부자와 잘못 떴다. 99%의 빈곤층. 그리고 우리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생충.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고. 다음에 자연재해에 대한 높은 우려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도전 과정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진행하고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룩하고 이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고방식과 제도가 필요할까? 자꾸 우리 여기 의문점을 놓고 이해해야 돼요. 자,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가능할까? 여기서부터 우리 사고방식과 제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하고요. 앞서 경험한 세 번의 산업혁명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가져오는 다양한 혜택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계의 어려운 도전 과제를 해결한다. 우선 첫 번째는 이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보장해야 된다. 어떻게? 이거 정말 어려워요. 혜택이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되냐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4차 혁명 세금을 매기겠다 하는 것도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써가지고 돈을 벌잖아. 그럼 그 돈의 많은 부분을 80%를 세금으로 걷어들여. 그래서 없는 사람을 쓰자. 자,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요.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택시가 나와. 자율주행 택시. 그럼 여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우리 그 택시 하시는 택시 기사님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혜택이 공정하게 가겠냐.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자동차 택시를 만드는 사람들의 수익금의 뭐 80%를 가져다가 뭐 처음에는 이렇게 분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근데 과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거냐는 겁니다. 자, 앞선 산업혁명에서도 보면 이 부와 번영이 균등하지 않게 배분됐다 이거예요. 지금도 불균등하게 배분됐다. 점점 더 격차가 심해졌다 이거죠. 신흥시장의 등장과 함께 1970년대부터 국가 간의 불평등은 줄어들었지만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은 심화됐다. 2011년부터 16년 사이 선진국의 중간소득은 2.4% 하락했고요. 백인 노동계급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2015년부터 25년 만에 처음으로 기대 수명이 줄기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통령을 이런 사람들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막 부추기어서 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런 혜택들을 종종 놓치고요. 이런 혜택들은 실제로 흔하지 않았고 대가가 크며 때로는 삶과 무관하다. 자, 과거의 산업혁명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의 특정한 방향으로 편향되었을 수도 있으며 혜택을 사유하고 부와 기회를 소수의 손에 집중시키려 하는 제도로 인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챕터 4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이해 당사자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그들이 혜택을 누리려면 무엇을 필요한지 한번 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외부 효과가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와 피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거죠. 자, 과거 산업혁명 시기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 변화의 비용, 간접 영향이나 의도적인 오용으로 피해를 줬던 이 취약 계층들을 비롯해서 자연 환경과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그죠? 그냥 막 지금도 보면은 그 공업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환경이 파괴되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인류가 고통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업을 발전시켜서 일어났던 이 부를 일부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나머지 이런 파괴에 의해서 고생을 하는 거는 이런 취약제품들 계층들이 다 피해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럼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되겠다 하는 거고.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파급력과 현대사회처럼 복잡한 사회 및 환경 시스템이 받을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면 이런 외부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특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죠.
다음에 특히 경계할 것은 생물권의 갑작스럽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훼손할 수 있는 지구공학이라든지 최적의 솔루션을 찾도록 설계된 범용의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이 또 무언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인간의 삶과 충돌할 때 발생할 리스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극단적인 경우 현존하는 모든 암호화 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이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런 그 퀀텀 컴퓨팅이 사생활과 보안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거대한 리스크를 만들 수 있다. 이 보안 시스템, 이 사생활 보호 안 돼요, 그죠?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개인 소유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확산 때문에 교통체증은 더 심해질 거다. 그다음에 이 가상현실의 등장이 온라인 괴롭힘을 증폭시켜서 심리적 변화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자, 세 번째 도전 과제는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도록 혁명을 보장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을 위해서 돼야 된다 이거죠. 자, 인간의 가치는 뭐 경중을 따질 수도 없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가장 우선적인 게 돼야 되는데 그 인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인간 중심의 산업혁명이란 인간이 이 세계에서 의미 있는 대리조로서 권한과 힘을 부여하는 뜻을 한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뭔 문제가 생겨요? 인간이 필요가 없어져. 인간이 할 일이 없어. 허들의 일만 남단 말이야. 중요한 건 다 기계가 해버려. 그럼 기계라는 것은 그 기계를 가진 사람, 그 자본이 다 독점을 할 거고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진다. 이 세 번째 도전 과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전의 산업혁명 기술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자, 12장에서 보겠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지금까지 사적 공간이라고 여겼던 공간에 침투해서 우리의 생각을 읽고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 뭐 컴퓨터 쓰다 보면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A 제품, 전자 제품 하나 봤으면 그 전자 제품이 싹 와서 뜨잖아요. 요거 사 뭐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술들은 인간이 처리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서 판단을 해요. 우리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다 이거고. 그 다음에 그 의사를 결정해.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삶의 구성 요소를 바꿀 거다. 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그 기술 발전이 훨씬 더 빠르게 확산돼요. 금방 이제 확산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도전 과정들, 혜택의 공정한 분배, 외부 효과의 관리, 인간 중심의 미래, 이게 이제 그 정부 규제나 정책을 통해서 상위 하달 방식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죠? 더욱 현재의 국제 제도와 국가 제도, 시장 경제, 조직적이고 자별적인 사회운동과 개인들의 인센티브는 해악에서 완전하게 자유롭지도 않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권한을 주는 새롭고 강력한 기술들이 강력하게 사용될 것도 보이지 않는다. 선진국에서 중간 소득이 정체되었거나 줄어들고 있으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 소득계층이 불만이 많아지는 거고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제 성장의 과실이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전히 쉽지는 않다 이거죠. 아직까지 10명 중에 1명이 극빈층에 속할 정도로 세계는 이번 세 번의 산업혁명들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과제들과 씨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이 사람의 말을 빌리면 19세기 제도와 20세기 마음가짐으로 21세기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거야. 이게 어렵죠. 제도는 19세기야. 20세기를 보는 우리의 눈으로 21세기를 지금 기술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제도적 변화가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수적이고 우리들이 21세기의 도전 과제들을 완전 보려면 다음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에만 집중하는 것에 익숙해. 옛날에는 요 기술이면 먹고 산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예를 들면 뭐 전파사 이게 맞나?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만 뭐 고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기술로 먹고 살았다 이거죠.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사람의 안녕을 책임지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지와 적절한 투자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협력이 뒷받침돼서 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더 많은 것을 달성하고 있고 이러한 요소가 없다면 새로운 기술은 현재의 시스템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줘야 된다. 자, 우리는 기술 변화는 통제하기 어려울 뿐더러 기술 발전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그 기술이 인간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의사결정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선택과 기회, 자유, 그리고 삶에 대한 통제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것은 사람들이 작동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명백하면서도 감지하기 힘든 방식으로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기술임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해진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의도를 가지고 개발해야 된다. 정치와 사회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그것들을 변혁하려는 시도는 오만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치부해 왔어요. 원래 기술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생각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야 된다. 이 디자인 싱킹 아주 중요한 또 한 개념이죠. 우리 후세들이 이 디자인 싱킹을 개발의 사고 방식 이런 거 특히 인간 중심의 개발 철학을 기술에 적용하는 사고 방식이 디자인 싱킹이고 그다음에 시스템적 사고 방식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구조를 이해하고 새로운 기술이 현존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전환시키는 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준다. 자, 가치를 기술의 필수 요소로 본다. 자, 기술은 단순히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활용되는 가치 중립적인 도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모든 기술은 초기 아이디어로부터 개발과 배포 방법에 이르기까지 암시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항상 이 점을 명심하고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핵심의 모든 단계의 가치를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3장에서는 이러한 가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가치가 4차 산업혁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위에 언급한 네 가지들은 과학자들, 그다음에 사업가, 시민, 사회 리더, 정책 입안자, 기업의 고위위원, 언론사 등과 진행한 수백 명의 인턴을 가지고 정리한 거다 이거죠. 그 저자가 이 원칙들은 오늘날 기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미래를 형성하는 방법을 평가 논의 구체할 때 어떤 판단의 틀이 된다. 자,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가는 데서 우리 당신의 역할은 뭐냐? 우리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고 나의 역할은 뭐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인 규범, 규제, 기술적 기준, 기업 활동이 전 세계에서도 현재도 이제 논의되고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원칙들이 중요한데 알고리즘 평양 사례로부터 어떤 생각하는 기준이 한쪽으로 가. 그러면 노동자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노동시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까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도전 과정들은 이제 점점 우리 앞에 나왔다 이거죠. 많은 파괴적 기술들이 전 세계의 실험실이나 차고 연구 개발 부서에서 생겨나고 있고 관련 규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현대 상황에서 시민들과 다양한 분야의 리더에게는 4차 산업혁명의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열렸다. 우리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자, 이걸 잡은 자와 못 잡은 자 극명히 나뉘어지겠죠. 그죠? 만약에 성공한다면 우리의 부는 더욱 공정하게 배분될 것이고 불평등은 완화되고 사회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사회적 신뢰가 다시 구축될 수 있을 거다. 이게 참 이렇게 되면 좋은데.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것이고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안정과 신체적 안정을 보장받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환경 속에서 더욱 의미 있고
성취감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자, 이를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점을 잇듯이 서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다음 차시의 주제가 될 거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지난 세 차례의 기술혁명에서 파생된 기술들을 바탕 삼아서, 예를 들면 컴퓨터, 이게 3차 산업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본으로 통신 보셨죠? 이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하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신기술이라 이 말이야. 지금 현재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인류는 일상을 영위하고 일하면서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기회를 갖는다 하는 거죠. 우선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이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보장돼야 된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 환경 피해라든지 이런 피해 같은 외부 효과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4차 산업혁명은 인간 주도의 인간 중심의 혁명이 돼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데, 근데 자칫하면 인간이 아닌 기계 주도의 기계 중심의 산업혁명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급격한 기술 변화가 초래하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전 세계의 리더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계에 적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미래를 예측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이 시스템에 끼치는 영향,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사고방식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양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통된 가치와 부합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할 때 다음 네 가지 원칙을 생각해야 되는데,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적인 시스템 쪽으로 우리 생각을 해야 되고, 기술 결정론이 아닌 그 기술을 권한을 부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사고하는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거고요. 강력한 신기술에 대한 규제와 규범,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생겨나고 실행되고 있다. 지금은 행동해야 될 때다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소프트웨어, 코딩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3차 산업까지 하드웨어의 개발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하드웨어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는 상태고, 이런 하드웨어를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 코딩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융합이에요. 융합. 이 융합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예가 이제 컴퓨터가 발전을 하잖아요. 이 컴퓨터가 발전을 하니까 이 컴퓨터에 발전된 기술이 어디로 가? 농업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로봇으로도 가고, 파생돼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로 가고. 왜냐면 이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자동차가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해서 이 자동차에다 투자를 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 컴퓨터가 자동차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기존의 이 자동차 그러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내연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엔진이 있어야 돼서, 엔진이 있는 회사가 이 자동차 산업을 독점을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전기자동차가 나와 보니 이 전기자동차는 엔진이 없고 모터만 돌리면 되고, 이 모터를 제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쉬워졌어. 그러면 누구든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요새 계속 나오는 게, 자, 애플이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으니 이 자본을 가지고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거다라는 예측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자동차 이거 못 만들어,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러던 게 자동차 이제 돈만 있으면 다 만드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융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은 이 융합일 수도 있습니다. 융합. 여러 가지의 다양한 분야, 디자인 분야, 뭐 농업, 그 다음에 저기도 많이 해요. 그 생명공학 여기도 어마어마하게잖아요. 생명공학. 생명공학도 결국 분석을 하고 빅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 가지고 컴퓨터로 분석해서 거의 가는 이런 우리가 많은 그 분야에서 이런 기술들이 쓰일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협업에 현업에 계시는 곳에서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